가태료, 42번 양벌 규정.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행정벌에서 두 문제, 행정처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죠. 행정벌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벌하고 행정처분은 앞에 했던 자격 취소 이런 게 행정처분이고요. 자, 그래서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에는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취득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우리 시험 범위니까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부 관직상투,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이 관직상투 이거는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고요. 무등록인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또는 6개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몇 개인가 하면 한 개죠. 취소해야 되는 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적 취소. 무등록은 아예 행정처분 대상 아니고요. 무등록이니까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금지행위잖아. 관직상투 임의적 취소죠. 이거는 어렵게 내는 거 시중에 보면 이렇게도 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유사한 거 1년에 1,000만 원 유사한 비슷한 걸 이중으로 똑같은 걸 비슷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를 했다. 나쁜 사람이죠. 유사한 걸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제 친구 임정이가 있어요. 임정이가 비광 팔았다. 매무수거 비광 팔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교육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계약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이중계약서는 등록만 취소할 수 있고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입니다. 그리고 양수되어 받은 자입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비밀준수 위반, 그 다음에 표시광고, 교육공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매무수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중에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하면 이 전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면 되겠죠.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것. 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 이것밖에 없죠. 3개네요. 임의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 매무수거, 그 다음에 임의적 매무수거하고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유사명칭, 이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유사명칭은.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이 없는 거, 광고, 표시광고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징역이나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취소해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가격이 100% 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개운해공, 명령교.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명칭광반납, 보이개휴.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순서를 했냐면 이게 구체적 기준이 무건구부터 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이하인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건 500만 원, 400, 300, 200.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 구체적 기준이. 최대 100만 원인데 이제 대통령령에 최대 100만 원이라고 되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하면 대통령령은 국회 통과 안 되고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바꿔가지고 최대 500만 원을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국회 통과 없이 바뀌었잖아요. 금액 서울 1억 1천 이렇게 주택 바뀐 거는. 근데 지금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법률에 있잖아요. 법률에.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10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8월 말에. 통과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일괄 타결하기로 하자 다른 법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통과 못했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럼 묻길래 이번에 뭐 10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험에 나오냐 묻는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국회 통과돼 봐야 알아요. 그거는. 국회 통과돼가지고 10월 27일 이전에 시행되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주택은 1억 천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아직 공포 안 했어요. 아마 내일쯤 공포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확실한 건 날짜는 모르겠다. 어쨌든 내용은 제가 그 프린터 옛날 29번에 내드린 거 그대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대로. 서울은 1억 천, 과밀억제권역 1억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확실시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개선 명령을 협회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공제사업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협회 임원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가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400만 원이고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시험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말 오냐고 X냐고요? X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이다 하면 맞아요. 또 연수교육을 안 받아서 100만 원 과태료를 받았다 하면 맞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받았다.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표현을 잘 봐야 돼요.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그거는 X입니다. 1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150도 가능하니까.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이고 법률에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광고, 광이 두 개잖아요. 여기도 광이 있고 요 광이 있는데 위에 1년에 1,000만 원 광은 무등록업자,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고, 요 광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표시 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 자격 취소, 등록 취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취소되고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여기까지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0, 20인데 등록증 반납 안 하면 20만 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고 보정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이는 사무소 이전을 하고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개시 의무 위반입니다. 개시 의무 등수보자.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할 필요 없죠.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행정벌 과태료까지 했습니다. 양벌 규정 보겠습니다. 42번. 42번에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 뭐냐면 양쪽을 다 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거고요.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만 벌하지 직원은 벌하지 않죠. 법 제50조에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개를 합해서 행정형벌.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을 한 사장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없다. 벌금형만 과한다. 다만 그 벌금도 직원하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받았다면 사장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형사책임만 과실책임입니다. 양벌규정만. 민사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사장이 잘못이 없어도 직원이 손해를 입히면 사장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43번입니다. 이제 법령은 다 끝나고요. 매수신청 대리와 중개업의 비교입니다. 등록기관이 왼쪽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죠. 등록관청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면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군수구청장. 자, 시장군수구청장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이 파워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저 청량군수 시골에 있는 군수가 파워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파워 세다는 이야기예요? 강남구청장하고 청량군수 중에서 군수가 훨씬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군수가. 왜냐하면 공법에서 도시계획 위반 결정은 시장군수라고 돼 있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못하잖아요. 시장군수면 여기서 시장은, 공법에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청장 제외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장군수라는 말 없어요.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럼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라고요. 등록관청이든 신고관청이든 허가관청이든 공인중개사법상은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원시 영통구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지적법상 소관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적법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줄여서 그냥 편의상 지적법이라고도 하죠. 다 그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도장 찍어주는 사람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 모두 구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뭐 대도시 시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도시 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공법엔 나올 수 있지만.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 우리 오른쪽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어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정 설정은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보정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좀 웃기게 돼 있어요. 이게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 이렇게 동그라미 1번처럼 돼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중개인은 안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에 그냥 개업공개사이거나 개업공개사 안에 사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중개인 다 들어가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인데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 표현 그대로 저는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스크랩해서. 어쨌든
결론은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가능하다 하면 X죠. 소위 중개인은 안 됩니다. 2번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정을 하였을 것에 미리 보정가입해야 된다. 실무교육 둘 다 미리 받아야 되고요. 수수료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처분 기한, 공인중개사법에는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인데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에는 12가지 했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12가지가 있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5개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 사유는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중개업을 스스로 폐업했다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돼서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고자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이게 뭐냐면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이 아니고 2년 미경과자. 3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5번 위 결격 사유가 있는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입니다. 이 5개인데 공인중개사법에 12개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5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미성년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는 아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 5가지는 추가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시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시 우리 중개업만 하려면 등수보자 4개를 개시해야 되고요. 여기에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3개를 더 개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즉 자격증만 하나고 나머지는 2개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매수신청 대리 보수열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보정설정, 매수신청 대리 하기 위해서 보정설정 한 것 다 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차이 나는 게 좀 더 있긴 있죠.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는 지금 없어요. 교재에 없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 있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필요 없죠. 교육시간도 다르잖아요.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하,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44번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1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취득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공인중개사법에서는 9가지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라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는 거기에 보니까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3번, 4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번 소유권 취득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이 뭐냐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예고 등기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박스에 보면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그 다음에 설치 신고 허가인데 개인 묘지는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근데 가족 묘지, 종중 묘지, 법인 묘지는 미리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30제곱미터입니다. 개인 분묘나 개인 묘지나 다 30제곱미터고요.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 박스 밑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인데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데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인데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개인 묘지는 이하입니다. 근데 개인 묘지, 가족 묘지는 이하인데 개인 자연장지와 가족 자연장지는 미만이라고. 미만.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아직 이 미만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분묘기지권 위주로 나오다가 지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01년도부터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법원 판례가 공개변론, 작년에 공개변론이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그 지금 대법관 13명 중에서 5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다수 의견은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만 설치되었다면 그 이후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지금 다수 의견입니다. 5명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은 2001년 1월 12일 현재 20년이 지나가지고 이미 시효취득을 해야만 되고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 20년이 안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소수 의견입니다. 시험에는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 판례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그 결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요. 그 왜 그러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짜입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다면 20년 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공연평연하게 지나갔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게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 100선에 그런 걸 내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놨다고요.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2001년 1월 12일까지 20년이
안 지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잘 지나갔으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이제 몇 년만 좀 더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봉제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해요 안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는 안 하면 그냥 뭐 산되는 거죠. 그냥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관리 안 하면, 봉제사하고 관리 안 하면, 벌초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설치기간입니다. 30년입니다. 30년씩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해도 연장을 했던 뭐 안 했던 그 설치기간이 끝나면, 연장 안 했으면 30년 끝나면, 연장했다면 60년 끝나면 설치기간이 종료되면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맨 밑에 있는 거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다. 동그라미 2번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거 몇 년 정하지 않고 그냥 묘 설치해라 이렇게 했으면 일주일 있다가 생각받겠다 묘 이장해라 이건 안 된다고요. 아무런 특약 없이 묘를 설치하라고 했으면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다만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이 기역의 경우는. 근데 니은 주인 동의 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로 시효취득을 하면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지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디귿에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아무런 특약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디귿이 대체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케이스를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경우더라고요. 경매로 안 넘어가고 일반 매매라면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말해줘야 되죠. 그 자기 땅에다가 조상들 묘 설치해놓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도 그 묘 강제로 이장시킬 수는 없고 다만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지료를 청구했는데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듯이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시효취득은 무상지료가 원칙이다. 동그라미 3번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이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다 안 미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석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한 걸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개별적인 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시효취득은 무상지료가 원칙이고요. 동그라미 5번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동그라미 6번 평장이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7번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에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해서 남편이 사망해서 여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의 땅에 일방적으로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합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땅에다가 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법인데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목장용지는 농지 아닙니다. 전답과수원이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다. 다만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토지 현상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됐으면 농지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 신청은 시구 읍면장한테 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주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즉 주말 체험용 농이나 농지 전용허가, 전용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의 성격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았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말 체험용 농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농지 전용 협의,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있는데, 농지 전용 협의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도 안 받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도 안 합니다. 그러나 주말 체험용 농이나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 안 할 뿐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17페이지. 농지 소유 상한인데, 신규 농지는 최소한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인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인이 주말 점용농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아도.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한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의 비이용, 미이용, 이게 비이용, 미가 나을까요? 비이용 맞아요? 이용하지 않는 거 비이용, 미이용 뭐가 맞냐고요? 비이용 맞아요? 갑자기 국어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농사 안 지으면 그 논 팔아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의무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입니다. 1년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통지를 하면 처분 의무기간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근데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농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20을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팔 때까지, 논밭을 팔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자, 다음은 48번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은 주택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됩니다. 근데 물론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만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법인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적용 안 됩니다. 상가는 대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환상보증금이 서울에서 6억 1,600이 1은 5.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의 경우는 5억 이하입니다. 부산 오뎅 5억 이하입니다. 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제외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3억 9천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물론 이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예외.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6억 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대개, 3권, 표준, 대항력.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과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이거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금리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금리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생기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회수인데 17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야 된다. 주택 상가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된다. 건물 명도 없이 경매 신청은 가능하다. 나중에 배당받으려면은 명도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 상가 모두 다 똑같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돈부터 돌려받고 등기 말소해주면 됩니다. 동시행이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은 없고 상가만 있습니다.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고 다녀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임차인 해지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지 통보인데 묵시적 갱신이 돼도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감 청구인데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액의 경우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이거는 계약기간 중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2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 적용 안 되죠. 시세만큼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의 경매의 종류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권리분석 50번의 권리분석 51번의 배당순인데 50번의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권리분석 권리분석이 중요하죠.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니까. 권리분석인데 소재주의,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경매도 잘못하면 오히려 급매물 사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은 지금 서울 일산에 있는데 이게 대전에 있는 주차장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한 1억 몇천만 원 줬다고 하는데 2층부터 3층, 4층, 한 3개 층이 건물이 굉장히 넓은데 그게 1억 정도밖에 안 주고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근데 토지 지분이 없대요. 어떻게 했는지. 그 옛날 처음 분양한 사람이 원래는 집합 건물이면 토지 지분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에. 그럼 어떻게 분양을 했는지 토지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그 1층 상가 주인들한테 토지 지분 달라고. 그래서 지금 2년 가까이 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게 수익률이 높죠. 그런 걸 만약에 토지 지분을 다 빼앗아올 수만 있다면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한 게 수익률이 높아요. 안전한 게
안전한 게 비싸고요. 안전한 건 별로 먹을 게 없다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이제 몇 년 동안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그게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가슴 졸이면서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 소재되는 게, 무조건 소재되는 게 건저당, 저당권, 소재된다, 삭제된다, 말소된다 같은 말입니다. 저당권. 지금 경매인데 경매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기출문제 계속 나오던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저당, 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소재되는 권리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도 인수됩니다. 근데 예고등기는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등기법에서 이미 예고등기가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경매에서 워낙 악용을 하니까 삭제시킨 거예요. 소송이 되고 있다. 경고적 효력이거든요. 예고등기가. 자, 그래서 이 소재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부른다. 말소 기준권리라고 부르고,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들은 인수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 이야기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방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에 따른 배당은 받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최선순위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낙찰기일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51번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배당 순서 우리 그 교재 보겠습니다. 영순위가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경매 집행 비용이 최고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그 다음 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주택, 상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게 최우선 면제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뭐냐면 이게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우리 학원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그게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요. 4순위가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 담보물건, 그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조세채권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건은 선후에 따라서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순위가 그래도 돈 남는 게 있으면 일반 임금채권, 그 다음에 6순위가 조세채권, 7순위가 각종 공과금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되겠고요. 마지막 8순위가 일반 채권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은 있어요. 배당 순위가.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입니다. 52번. 자, 첫 번째 보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겼다고 했습니다. 낙찰기일에서. 그래서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만약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이 사람들 보증금 다 내줘야 되죠. 그럼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최선순위 임차권 등이 배당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1기일 2회 입찰이 신설됐다. 그래서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오후에 할 때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아무도 참여를 안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항고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최저매각가액이 10%가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항고인은. 그 다음에 4번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 그래서 9월 2일 날 옛날엔 딱 돈 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9월 2일까지 돈 내면 된다고요. 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그 다음에 5번 소유자와 채무자 이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예,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이 가능하도록 인도명령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6번 미등기 건물도 이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채무자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다는 것 등만 입증을 해도. 그 다음에 7번 기간입찰제, 8번 호가경매제가 있다. 그래서 매각 방식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매각 방식은 기일입찰, 호가경매, 그 다음에 기간입찰. 세 가지가 있는데 기일입찰, 호가경매는 1기일, 2회입찰, 1기일, 2회 입찰이 가능합니다. 1기일, 2회 입찰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할 때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매각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매수보증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 9번입니다. 9번. 별표해 놓고요.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공매보증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이 매각 예정가격이라는 게 경매로 말하면 최저매각가격하고 같은 뜻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서는 매각 예정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서식.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서식. 대상 물건의 표시가 있는데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사항. 대권, 금세, 실수입니다.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자, 그래서 1번 이건 대상 물건의 표시는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다만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 내진 설계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만 기재되죠. 토지의 경우 내진 설계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지조건은 도대주,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입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도가 뭔지. 도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토지는 관리 안 하잖아요. 관리사무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모든 서식 공통적이고요. 취득 관련 조서 모든 서식 공통적이고요. 실제 권리관계 공통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소방에 보면은 1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고요.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체크합니다. 3, 4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벽면 및 도배 상태에 보면 주거용은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모두 다 체크하는데 비주거용은 벽면 상태는 체크하지만 도배 상태는 체크를 안 합니다. 도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죠. 상가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을 환경조건이라고 하는데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각종 위원회, 4개 위원회 비교입니다. 위원회 4개 비교.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사항인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을 보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뜻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 숫자를 보면은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고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입니다. 다만 회장과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위원회 임명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하고요.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임기입니다. 임기. 임기는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런데 연임 제한이 있는 것은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 두 개는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보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를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수락의 의사표시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원회 4개가 있는데요. 전국에 위원회가 한 6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4개입니다. 꼭 비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시중에 있는 책에 거의 반영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중에 있는 책 하나도 안 가져간다더라고요. 그냥 알몸으로 들어가요. 알몸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 휴대폰 가져가도 그 안에 들어가면 휴대폰 밖으로 통화 못한대요. 이메일도 밖으로 못 보낸대요. 그래서 출제를 하러 들어가는 교수님한테 저한테 문제 좀 알려주고 가시죠 하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알려준 걸 그대로 가서 기억해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 치면 나도 떨어진다 이러더라고. 맞는 말이죠. 출제위원 분들 다 떨어져요. 시험 보면 자기 과목만 그냥 책 보고 출제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출제해놓고 제가 시험 봐도 100점 잘 안 나와요. 그 100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반복하면 공인중개사법은 80점은 나옵니다. 100점 받기는 힘든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1차에서는 학개론이 100점 받기 어렵고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100점 받기 어렵습니다. 올해 지금 이미 22,000명이 2차 시험만 봅니다. 그 중에서
10,000명은 떨어질 겁니다. 해마다 작년 재작년에 10,000명 이상 떨어졌어요. 해마다 통계가. 그럼 동차 합격자가 10,000명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론은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어렵게 내요. 그 한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 된다는 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법이 될지 등기법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본 여기 있는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시면 아마 80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시험 보는 날 모두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